서울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낡은 복도 끝 집 앞에 다다르자 전등 센서가 깜빡이며 겨우 불을 밝혔다. 서인경은 가방끈을 움켜쥔 채 문을 열었고 현관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다.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한숨을 쉰 인경은 익숙한 듯 식탁 쪽을 바라보았다. 미역국, 김치, 가지나물, 그리고 반쯤 비워진 공깃밥. 그녀를 기다린 듯한 식탁은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옆에 앉아 무심하게 TV를 보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박정순. 올해 72. 인경의 이모로 알려진 여인이었다. 왔냐? 밥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정순의 말투는 늘 무뚝뚝했지만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인경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된장국을 한 숟갈 뜨자 어릴 적 기억이 입안 가득 번졌다. 어릴 적부터 이모 손에서 컸던 인경은 그 맛이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왜 엄마가 아닌 이모 손에서 자라야 했을까? 고등학생 시절 인경은 한 번쯤 물어본 적 있었다. 이모, 우리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거 맞죠? 그때 정수는 대답 대신 무심히 손톱 밑을 털며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인경은 33세 워킹맘이 되었다. 중학생 딸 수빈을 키우며 회사를 다니는 삶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빠듯했다.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봐 주는 건 여전히 정순이었다. 수빈의 도시락을 챙기고 빨래를 개고 식사를 챙기는 일상. 하지만 최근 들어 정순의 손이 자주 떨렸다. 밥을 하다 칼을 놓치는 일이 늘었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온 날도 있었다.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암사기. 더는 치료도 어렵다고 했다. 정수는 병원 침대에 오래 눕지 않았다. 치료를 거부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노. 수빈이 중학교 들어간 거 봤으니 할 만큼 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장을 봐왔다. 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인경은 거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앨범 속 사진은 대부분 자신이 아기였던 시절의 것이었고 익숙한 배경 속에서 정순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사진 아래 손글씨가 보였다. 우리 인경이 잘 자라다오. 이름을 보고 손이 멈췄다. 옆장에는 병원표가 붙어 있었고 산물 안에 박정순, 신생아 안에 서인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인경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이모로 알고 평생을 함께해온 여인, 그 여인이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왜 그런 사실을 감췄던 것일까? 왜 끝까지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인경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서인경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커튼 틈으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밤새 마음이 뒤숭숭했죠. 정순, 아니 어쩌면 어머니일지도 모를 그 여인을 바라보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정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녀는 낡은 라디오를 조용히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김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오늘 회의 있다며? 김밥 싸줄까? 그녀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인경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 그 앨범. 그거 다 사실이에요?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정수는 김밥을 자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살짝 흔들렸고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낮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말해 뭐하노? 그게 무슨 소용인데? 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회피와 체념이 더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너무 큰 소용이었어요. 나 이제껏 당신이 그냥 이모인 줄만 알았는데. 정수는 천천히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 어릴 때 난 너를 키울 자격이 없었다. 그땐 그래야 너라도 제대로 살 줄 알았다. 인경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울 자격이 없었다는 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인경은 하루 종일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상사의 목소리는 멀게만 느껴졌고 머릿속엔 정순의 말과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결국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예전에 제가 엄마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정말 맞아요? 외삼촌은 처음엔 말문을 닫았고 한참을 망설인 끝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단다. 내 엄마가 부탁했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 한마디에 인경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모두의 침묵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경은 정순이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수빈은 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둘만의 공간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얕은 주름이 져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 자격 없다. 그 말에 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 같은 거 내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서 엄마였던 사람은 언제나 당신뿐이었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경은 정순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하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몇 겹이나 바꿔놓은 듯 했죠. 하지만 관계라는 건 단순히 호칭 하나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아직 말보다 더 멀리 있었고 그 거리만큼 어색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인경은 퇴근하자마자 병원 진료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정순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엌에서 밥을 하다 식탁에 주저앉는 일이 늘었고 어느 날은 수빈 도시락 반찬을 하다 손을 베인 채 피를 모른 척 흘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요. 예약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싫다. 더는 병원 안 간다. 엄마 그냥 한 번만 가요. 수빈이도 있으니까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찬장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사진 속 여인은 지금보다 훨씬 말랐고 두 눈은 짙은 어둠 속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너 어릴 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이던 날이 많았다. 그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떠났어. 널 외삼촌한테 맡기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야 너라도 똑바로 클 것 같았거든. 인경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왜 유치원 발표회에는 항상 외삼촌만 왔는지, 왜 친구들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을 자신은 이모라고 불렀는지. 어렴풋했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경은 정순이 없는 틈을 타 병원에 정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전이는 이미 간과 폐까지 퍼졌고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붙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몰랐던 이 여인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엄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저 하루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인경은 침묵 속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된장국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하고 갔노? 병원. 엄마라서 알겠더라. 너 숨소리까지 달라졌더라. 인경은 수저를 내려놓고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치료해봐요. 나 그냥 이대로 엄마랑 끝내긴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은. 그래 보자. 그날 밤 인경은 오래전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없는 게 당연했던 시절. 하지만 사실은 그립고 원망스러웠던 날들. 다시는 보내지 못할 줄 알았던 그 편지는 이제 주인을 찾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첫날 박정수는 병원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은 가지 끝에 작은 눈망울처럼 새순을 준비하고 있었죠. 인경은 침대 곁에 앉아 말없이 물병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주사액이 팔에 흐르며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팔 한쪽이 서늘했고 그 차가움이 그녀의 마음까지 번져오는 듯 했죠. 오래 살고 싶진 않다. 다만 내 곁에 한 발짝 더 머무르고 싶다.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 정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경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엔 혈관이 도드라졌고 피부는 유난히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며 인경은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빈은 마중을 나왔고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진 외할머니를 어색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어색함을 무릅쓰고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노? 반찬은 괜찮았나?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애한테까지 상처 줬겠지. 내가. 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그 아이에겐 가장 큰 힘이에요. 며칠 뒤 정수는 인경 몰래 가죽 가방 하나를 꺼내 작은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편지와 사진, 그리고 얇아진 통장 몇 장. 가죽이 갈라진 그 상자 안에는 과거의 단서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죠. 그중엔 인경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찍힌 사진. 그녀는 멀리서 몰래 찍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경은 거실 책상에서 정순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병의 경과, 인경의 생일, 수빈이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이건 절대 잊지 말자라고 적힌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만큼은 다 주고 싶었다. 인경은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늘 곁에 있었지만 자신은 그 존재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음을.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마당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손등엔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했고 바람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왜 그때 나를 포기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정수는 허리를 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날 지워야 제대로 살 거라 믿었다. 세상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거든. 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가 되어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햇빛보다 따뜻한 웃음이 맺혀 있었고 그것은 이들이 처음 공유한 진짜 온기였습니다. 이른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친 정수는 인경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택시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정수는 잠시 창밖을 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수빈이죠. 그 말에 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직 검사 결과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몸의 이상함, 점점 무뎌지는 손끝과 시야, 그리고 자꾸만 흐려지는 기억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인경은 수빈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자신과 수빈, 그리고 늘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정순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빈이 엄마, 이 할머니 젊었을 땐 어땠어요? 나랑도 닮았어요? 인경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엔 가시처럼 박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응. 너보다 훨씬 말랐고 눈빛은 조금 쓸쓸했지. 그리고 그 순간 수빈이 갑자기 말했다. 근데 나 그날 들었어. 할머니가 엄마 이름 부르면서 혼자 우시는 거. 며칠 전 밤에. 인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자신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한 채 엄마가 딸이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곤 했습니다.
다음 날 인경은 정순 몰래 외삼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니 정순이, 왜 그때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삼촌은 아세요? 외삼촌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너 태어난 해 정순이 남편이 너희 아버지가 도망쳤다.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에 쫓겨서. 그 사람 때문에 정순이도 엄청 맞고 다녔지. 병원도 여러 번 갔었어. 인경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땐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어. 정순이는 너까지 그 남자한테 다칠까봐. 그래서 도망치듯 내 곁을 떠난 거야.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고. 집으로 돌아온 인경은 아무 말 없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중이었죠. 손이 자주 멈췄고 한 줄씩 꼬이는 실처럼 그녀의 표정도 어딘가 엉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도망쳐요. 나 다 알게 됐어요. 아빠 이야기까지도요.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엄마라는 말 들을 자격 없는데. 인경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엄마가 이미 오래전에 얻은 거예요. 비 오는 창밖으로는 한 무리의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어딘가로 날아가는 길이었죠. 그 순간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돌아가도 되겠나?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길가엔 노란 개나리와 진달래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경의 마음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상태는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고 점점 더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점심 무렵 정순은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수빈이 먼저 발견했고 놀란 인경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저혈압과 약물 반응성 쇼크. 담당인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환기나 신경계 쪽 문제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항암보다는 완화 중심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 말에 인경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정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오히려 그녀가 인경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내 얼굴 보면서 밥 먹으니까 살 맛난다. 이게 어딘데? 하지만 이제 인경은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작별의 언어였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수빈은 방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가 아이들 앞에서 울었다는 것이었죠. 친구들이 놀리고 어떤 아이는 왜 너네 엄마도 아닌데 그렇게 울어? 라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개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빈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너한테까지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수빈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 할머니 좋은데요. 나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들 그게 아니래요. 그 말은 정순의 가슴을 정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 낳은 아이야. 내 엄마가 나를 용서해줘야 너도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거다. 그날 밤 인경은 수빈의 방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머니랑 피가 안 섞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외할머니였다고 한다. 너무 늦게 알아서 더 슬프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인경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수빈조차 그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안했고 이제는 그 시간이 짧아질 거라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병원에서 퇴원하며 인경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잠깐 일하던 요양원 있잖니? 거기 가고 싶다. 마지막은 거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 인경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요?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돌볼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랑 수빈이 기억 속에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다. 하루하루 무너지는 거 보여주기 싫다. 그 말에 인경은 화를 냈습니다. 왜 또 도망치려고 해요? 또 그래요? 예전처럼 저 혼자 남기려고요? 정수는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이게 마지막이니까. 봄은 어느새 초록으로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커튼 사이로 비쳐든 빛은 정순의 얼굴을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옆에 앉은 인경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옮긴 지 사흘째, 정순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식사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몸은 야위었고 말라가는 얼굴에서 유일하게 남은 온기는 그녀의 눈빛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안 보냈어요. 아직 말 안 했잖아요. 나 엄마라고 제대로 부른 적 없어요. 인경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말에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넌 항상 내 딸이었다. 내가 그냥 말만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들은 진심, 너무 짧게 남은 시간. 그날 오후 수빈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흰 셔츠에 바짝 다려진 치마를 입은 모습이 유난히 어른스러워 보였죠. 수빈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정순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빈이요. 정순은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렸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느리게 눈동자를 굴려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수빈이 예쁘네. 고맙다. 와줘서. 그 말에 수빈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경은 조용히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인경은 정순의 병상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3시 무렵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인경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서인경 씨, 어머님이?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인경의 눈동자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정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고통도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을 잡자 차가운 기운이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웃어줘요. 그만 아파도 돼요. 인경은 눈을 감은 정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차가웠지만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정순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한 번도 자신을 중심에 놓지 않았던 사람. 그녀는 그렇게 딸의 손을 잡고 손녀의 목소리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요양원 마당의 매화가 떨어졌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천천히 흩날렸고 그 사이에 정순이 남긴 흔적들이 조용히 퍼져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고요했고 묵묵했고 때론 너무 작았지만 딸과 손녀에게는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컸습니다. 박정순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 인경은 육골함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죠. 말없이 그리고 따뜻하게. 사진 속 정수는 늘 하던 대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부엌에서, 마당에서. 삶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여인의 마지막 모습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인경은 정순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장롱 안에는 오래된 편지, 사진, 수첩, 그리고 얇은 헝겊 상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갓난아기 옷 한 벌과 손으로 짠 털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옷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경이 따뜻하게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 없었다. 그 쪽지를 본 인경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이 아팠고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알고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며칠 후 수빈은 학교에서 발표 과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주제로 한 발표였죠. 인경은 수빈의 공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마지막 장에 쓰인 글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내 외할머니는 평생을 조용히 사랑만 주신 분이다.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봄을 함께해서 오히려 행복했다. 그 문장을 본 이경은 딸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아, 우리 할머니 이야기 계속 기억하자. 그리고 나중에 너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정순처럼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이름은 집안 대화에서 자주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 올라오는 된장국, 주말마다 다녀오는 시장길, 수빈 도시락에 들어가는 가지나물 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인경은 가끔 마당에 혼자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정순이 살아있을 때 늘 돌보던 화분에 새로 피어난 꽃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나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바람결에 누군가의 숨결이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대답 없는 하늘 아래 이경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의 삶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그 사랑은 인경과 수빈의 삶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오래도록